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철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학문이란 단어 자체가 철학이 시작된 지 2000년 후에 나왔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철학을 만학의 왕, 모든 학문의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국 CEO들 중에는 철학 전공인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우리나라 대학원 상황을 봐도 학부에서 철학 전공하신 분이 대학원에서 다른 과에 가서 적응하시는 거 굉장히 잘 하는데요. 학부에서 다른 학문 했던 사람이 대학원에서 철학하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학부는 사회과학을 했었고 대학원에서 철학을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게 철학 공부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가지게 된 장점이 뭐냐 하면, 음, 좀 더 쉽게 말할 수 없을까? 이 고민을 계속 대학원 공부하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고민 덕분에 일반인들한테 강의를 해드렸을 때 이해하기 쉽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는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상을 위한 철학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철학이 뭐냐? 이러면 아주 간단하게는 전체를 보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린 다 저마다의 우물에 갇혀서 세상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철학은 이 우물을 없애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없애보겠다는 건데 인간이 이 우물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쵸? 보다 더 넓은 우물을 지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좁은 우물을 계속 깨나가는 그런 걸 지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물에서 보는 거를 이제 부분적 인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철학은 전체를 보려는 노력이고 부분적 인식을 넘어서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철학계론 이런 쪽에 책에 보면 상식에 대한 비판, 이런 표현이 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상식은 우리가 검토하지 않고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검토되지 않은 믿음을 상식이라 하고, 상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믿어도 되는 믿음을 구축하겠다, 이게 이제 철학의 노력인 거거든요. 예. 비판은 체계적으로 따지는 거죠. 자, 철학은 모든 것에 대해서 왜 그러한가를 따지는 겁니다. 네. 왜 그런가를 묻다 보면 정말 근본적으로 따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왜를 한 서너 번 연속으로 물으면 답변하기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왜를 물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체계적으로 따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철학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근본적인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근본적이냐면 왜를 물으니까 뿌리까지 따지는 거고요. 왜 총체적이 되냐 하면 이게 부분적 인식을 자꾸 넘어서려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보게 하는 거죠.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렇게 다각도의 여러 측면을 얘기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보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제 마음에 가장 드는 정의는 이겁니다.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근본적인 비판. 뿌리부터 따져서 전체를 보려 하죠. 그래서 음, 그 방법적으로는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따지는 게 철학이고요. 내용적으로는 물리 현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따진 건 물리학이 됐죠. 생명 현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따진 거는 생물학이 됐죠. 이렇게 해서 다 띄워주고 맨 마지막에 철학에서 독립한 분과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네. 그렇게 다 띄워주고 나니까 처음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제 철학에 남은 거는 인생관, 인간관, 세계관인 거죠. 결국은 뭐 인생관, 인간관은 세계관에 다 포함되는 얘기이긴 한데,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하나 에피소드 같은 거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말하는 스타일이 좀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택시를 타거나 미용실에 가거나 옷가게를 가거나 이러면 혹시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깜짝 놀라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대하신 분들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관점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가들이 얘기하고 얘기해서 정리된 체계적 관점을 우리가 인간관이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철학에서는 인생관, 인간관, 세계관을 검토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상식에 대한 비판, 우리가 검토하지 않고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라고 체계적으로 따져서 믿어도 되는 믿음을 구축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욕이 건강식품도 아니고 욕을 먹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욕 먹으면 오래 산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런 말이 있게 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욕을 먹었기 때문에 오래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욕을 욕 먹는다가 오래 산데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쵸? 합리적으로 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욕 먹으면 오래 산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에는 욕 먹는 사람들 중에 오래 사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서 그래서 욕 먹으면 오래 산다더니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욕 먹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어서 오래 산다는 말을 듣게 될까? 예. 그러면 욕 먹는 사람들을 이제 분석을 해봐야죠. 어떻게 분석을 해요? 뭐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싶은데요. 욕을 먹는 사람들 중에는 본인이 욕먹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욕먹는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본인이 욕먹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욕먹는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이 있죠. 맞죠? 두 가지의 격으로 나눴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욕먹는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욕먹는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되게 눈치 없고 둔감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욕먹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욕먹는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얻겠다라는 거잖아요. 보통 욕먹는 행위는 굉장히 이기적인 행위일 때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당신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이 행위를 지속해서 이득을 얻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배짱의 소유자죠. 예. 그러면 이제 욕먹는 사람들은 놀라운 배짱의 소유자이거나 놀라운 둔감함의 소유자죠. 이거의 공통성은 뭐예요? 놀랍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예. 뭐가 공통성이에요? 놀라운 배짱을 가진 사람들, 놀라운 둔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음. 제가 추정하기에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성향이 있을 것 같아요. 둔감한 사람들은 둔감하니까 스트레스를 못 받고요. 그쵸? 아예 받지를 못하겠죠? 그리고 놀라운 배짱인 사람 본인이 배짱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죠. 예. 뭐 저도 그렇지만 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용어는 얘기 계속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한번 누구한테 약간 안 좋은 소리 들어도 너무 놀래 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욕먹는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공통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욕을 먹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욕먹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성향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오래 사는 거지 욕을 먹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작업이 철학의 작업이죠. 이게 지금 이거 따진 거를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면 욕먹는다와 오래 산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욕을 먹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공통 특성이 있어서 욕 먹는다와 오래 산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예. 욕을 먹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욕 먹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공통 특성이 있어서 오래 사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굉장히 많이들 혼돈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와 상관관계를 해설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욕 먹으면 오래 산다여서 이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따져서 믿어도 되는 믿음으로만 철학을 구축하려 하는 거죠. 예, 철학은 이렇게 2500년 동안 당대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말 안 되는 거 다 빼고, 예, 말 안 되는 거 다 빼고, 말 되는 것만 오로리 모았어요. 말 되는 것만 오로리 모아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생각의 계열들을 정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예, 또 요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생각의 계열을 보면 이제 이 가능한 생각의 계열들로 인생, 인간 세계를 쳐다보면서 음, 입체적이고 다각도로 이 인생, 인간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도덕 이론 같은 경우에도 뭐 의무론적 관점, 공리주의적 관점, 그럼 다 말이 돼요. 예, 이 체계적으로 다 말이 됩니다. 근데 의무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걸로도 설명이 되고요.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의무론적 관점을 스스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이제 공리주의적 관점을 공부하면 폭이 넓어지는 거죠. 예. 의무론 공리주의 얘기 나중에 다시 해 드릴게요.
예,功利주의적 관점인 사람이 음으론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만한 생각 계열들을 우리가 철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이론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철학적 성찰력을 인간관계 문제에 적용했을 때, 일상의 문제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기는 합니다. 자, 철학은 인식의 균형을 잡게 합니다. 네. 인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의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 느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좀 인제 인간의 현실을 좀 보자는 거죠. 이게 잘 보면요. 사람은 좋아지는 것에는 쉽게 익숙해지면서 나빠지는 것에는 참 익숙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인이나 배우자의 장점에는 쉽게 익숙해지셨잖아요. 그쵸? 몇 달 안 돼서 그 장점은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단점은 어떠세요? 상대방의 단점은 죽어라고 익숙해지지 않잖아요. 오죽하면 황혼 이혼을 하겠습니까? 그쵸? 음. 그래서 어 이것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아이가 되게 어렸을 때 어 우리 집이 인제 한 100만 원 하는 중고차를 샀습니다. 근데 인제 아이는 이게 뭐 엄청 스쿠려 중고차인지 모르니까 "아 우리도 이제 차가 있다."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아이가 아빠가 시간 되면 어디다 차로 데려다 주고 시간 안 되면 차로 못 데려다 주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차로 데려다 주는 것에. 그런데 아이의 행복이 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는 아빠가 데려다 주면 기뻐하고 아빠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뭐 이랬는데 한 달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빠가 데려다 주면 이러고 아빠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원인이 불행의 원인으로 바뀌는데 한 달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네.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식 방식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됩니다. 예.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고 나면 인간이 행복한가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인식 방식에 딸려갔을 때 행복하면 제가 이 철학 강의를 해 드릴 필요가 없는데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식 방식을 그대로 방치하면 불행과 우울증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그 불행과 우울증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철학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좋아지는 것에는 쉽게 익숙해지면서 나빠지는 것에는 익숙해지지 않은 이 인간의 특성을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멀리 있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도 한때 그대가 열망했던 것이었음을 잊지 말라." 그쵸. 예. 좀 가슴을 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학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해요. 2,500년 동안 인류가 정리한 정말 엑기스입니다. 예, 엑기스인데 이게 이제 진입장벽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지혜를 얻기가 좀 어려운데 전공자 중에 누군가는 그것을 지혜로 좀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테니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가 철학이라는 책에 이 철학에 대한 설명 중에 좋은 구절이 있어서 발췌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철학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쵸. 뭐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이나 반성 없이도 잘 사는 듯이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거는 겉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살다가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거나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자신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회의가 들면 삶의 원리를 외면해 온 사람들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SNS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 좋은 모습만 보니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못 사는 것 같지만 SNS에는 편집돼서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지 이런 거는 안 보여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기가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을 만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마음 힘든 것 같고 이런 착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철학의 원리적 인식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보다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
그런 측면에 필요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좋은 생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